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TV 생중계를 통해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이 전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했기 때문인데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피감 기관장 신분으로 국감에 참석하면서 오늘이 대선 전초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자라면서 이익을 챙긴 건 야당 인사들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풍경은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살림을 검증하는 국감 본연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레 국토위 국감에선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자세한 국회 상황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요일인 20일에는 2차 한파가 몰려온다는 예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프로그램 홍보하고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패자부활전을 준비해봤는데요. 시사회를 들으시면서 여러 방법으로 방송에 참여했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 사연 보내주십시오.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셨던 분들의 참여도 놓칠 수 없는데요. 선물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나 이렇게 해서 당첨됐다. 시사회 문자 당첨의 비결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TV에서 눈을 못 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랬어야 되는데 네. 제가 뭐 일이라는 걸 해야 되다 보니까 뭐 그러면은 일을 하시면서 아예 생방을 보시는 뭐 이런 일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면을 보다가 기사를 보다가 또 화면을 보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하루 종일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시선이나 이걸 떼기 참 어려웠던 뭐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경기도 국정감사 얘기 어떻게 좀 나왔는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 분위기를 좀 먼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이재명 지사는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이 초과 이익을 더 환수하지 못한 것 그리고 유동규 씨 등의 이 산하기관의 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네.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임 혐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이재명 지사는 돈 받은 자는 범인 뭐 이렇게 좀 써 있는 손팻말도 준비를 해와서 이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 점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또 작물을 가진 자가 도둑이라고 표현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사람에게는 한 푼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배임 의혹과 관련돼서는 배임의 혐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고정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는 지침을 강조를 한 것 정도였고 이 세부 업무는 보고받을 이유가 없고 대체적인 결론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파악한 바는 세계 금융기관의 그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했고 이 중에 1,800억 원짜리 임대아파트 부지하고 1공단 공사 비용을 확보를 했고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안전한 거다라는 얘기를 보고받은 것이 있고 네.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규 씨가 이제 이 뇌물수 의혹 등과 관련돼서 구속된 거에 대해서는 지휘하고 있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고요. 이외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에 1,100억 원이 넘는 이 대장동 개발 관련 부실 대출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 수사를 할 때 주인검사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 역공을 펼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이른바 이제 조폭인 국제 마피아파가 이재명 후보 측에 이 지사 측에 이제 20억 원 가까이를 지원했다. 네. 이런 주장을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되는 거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김영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 네. 이 국감장에서 화면에다가 그 돈다발 사진 이런 것들도 막 띄웠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감 이제 이 후반으로 가면서 이 주장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SNS에 자기가 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다. 이렇게 사진을 과거에 올린 것으로 드러나서 네. 결국 이 사진도 그런 맥락의 사진은 아니었다. 네, 이게 드러나서 상당히 우스운 꼴이 됐습니다. 그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라고 올린 사진이 이재명 지사 측에 건네줬던 돈다발로 둔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전혀 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그런 의혹 제기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감장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의혹 제기를 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뭐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장외에서도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경기도가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서 이 국감을 제대로 이제 진행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하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네. 원희룡의 이재명 압송작전 올데이 라이브라는 제목으로 이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을 하면서 국정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오늘 쭉 제기한 의혹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다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것들의 재탕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해명도 사실 그동안에 했던 해명 위주로 다시 한번 재현된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결정적인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국감에 참석하는 이 행안위원 22명 중에 국민의힘 소속은 8명 뿐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무슨 이유로든 여러모로 준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감에 참여한 행안위원은 8명 뿐이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0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날카로운 국감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안 됐다는 건데요. 지금 이게 경기도 도정을 국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국정감사 경기도 도정을 국감하는 건데 대장동 얘기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다. 이게 뭔가 좀 본질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성남시 국감은 아니니까 오히려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뭐 이런 도정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이 오히려 했다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예상된 시나리오였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권 주자인 것이고 대선 후보인 것이고 대장동 관련 의혹이 지금 연루가 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고 있으니 이 얘기만 쭉 할 것이다.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상된 시나리오로 갔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예상된 시나리오였다면 오히려 어떤 의외의 어떤 틈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뒤통수를 딱 치는 것 같은 느낌. 그 뒤통수를 친다고 하면 조금 너무 좀 무서운 얘기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경기 도정 중에도 뭔가 지적할 부분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했으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허를 찔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발견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안이한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법사위 국감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석했어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 여야 모두에서 제기가 됐는데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 수사도 언론이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 그런 수사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장실하고 뭐 비서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이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수사를 할 때 어느 장소를 압수수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수색을 할 것인지는 수사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이제 결정한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호수 총장의 경우에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일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수사를 할 때 이 대장동 개발 관련된 이 대출 부분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만 이 수사에 어떤 혐의를 두지 않아 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 대장동 개발 특혜 쪽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이런 취지의 이제 문제 제기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나온 건데요. 당시에 이제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온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은 당시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하도록 이제 지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국감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다른 국감장들도 사실 이제 대장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무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 이 관련 질의에서 대장동 의혹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 남욱 변호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이게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로 채권이 넘어간 상태였는데 지금까지도 이 돈은 회수가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온 거죠. 네. 예금보험공사 측은 당시에 이 관련 인사 등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통보를 했는데 그때 불기소가 됐다. 그래서 자금 회수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과방위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또 공방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있던 곳인데 성남시가 이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을 해줘서 민간업자가 3천억 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당은 이것은 당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른 거고 부지 매각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유찰됐다. 당시 중앙정부도 이 용도 변경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일로 봐야 된다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대장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국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를 타개할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면서 종전선언의 적극적인 추진 이런 것들을 여당 의원들이 주장을 했고요. 네. 야당 의원들은 북핵 기업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긴 가야 될 텐데 이것도 역시 대장동 얘기인데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어요. 그렇습니다. 한 새벽 5시쯤에 인천국제공항에 오자마자 검찰에 체포가 됐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이제 배임 그리고 뇌물공여 약속 이런 것이 이제 체포영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취재진이 왜 한국에 온 거냐라고 물으니까 죄송합니다라고만 답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일정이 진행되느냐라는 질문은 잘 모르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체포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 맞을 수 있을까요? 이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지금 난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일단 남욱 변호사는 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의미 있는 진술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유동규 씨 기소 관련해서 700억을 약속하고 5억을 줬는데 이 중에 4억을 수표로 줬는데 그게 이제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 발견됐다.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 상황인 건데 네. 그러면 이 수표의 용처가 뭔지 그리고 대신
대신에 그런 현금을 유동규 씨에게 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동규 씨 관련 혐의 중에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 3억 원 이 사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게 있는데 이때 이 남욱 변호사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답을 들을 걸로 보이고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에 35억 원 준 거에 대해서 이게 돈 세탁 용도냐 아니면 투자 용도냐 이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 문제인데 즉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700억 약정을 유동규 씨한테 해준 게 사실이냐라는 부분하고요. 50억 클럽이니 350억 실탄이니 하는 이 법조계 로비 자금 출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검찰이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여부를 다시 심사해달라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이 구속적 보심이 내일 또 진행될 예정이라서 좀 지켜보고요.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을 고발했어요. 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한 건데요. 최근에 이제 정직 2개월 징계가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당시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이것을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네. 윤석열 캠프 측 입장도 혹시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이 고발한 것 자체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고발 사주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정권과 여당의 공작이다라고 주장해 왔고 행정법원 그 심판에 대해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배후가 의심되는 그러한 판결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 과정 좀 지켜보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열심히 수사하고 있겠죠.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한파가 갑작스럽게 불어닥쳐서 깜짝 놀라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될 만큼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불과 한 주 만에 초겨울 날씨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KU에도 방기성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이 이례적인 가을 한파의 원인은 무엇이고 올 겨울 날씨는 또 어떨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토요일에 잠깐 외출을 했는데요. 겉옷을 입었는데도 덜덜덜 몸이 떨릴 정도로 춥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혹시 센터장님도 이렇게 날씨가 급변하면서 추운 가을 날씨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 없으세요, 센터장님도요? 이번 10월 한파 같은 게 64년 만에 한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예보원 생활하면서 본 적은 없는 정말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죠. 어제는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해제되기도 했는데요. 이 한파특보는 가을에 한파특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낯선데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효가 되는 겁니까? 일단 그 한파특보는 이제 주의보하고 경보는 아닙니다. 네. 근데 어제는 이제 주의보가 발령되었죠. 한파주의보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발령이 되는데요. 10월에서 다음 해 4월까지 중에서 첫째 전일에 비해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고 영상 3도 이하일 경우입니다. 최저기온이. 두 번째가 영하 12도 이하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세 번째가 한파로 인해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등인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날 최저기온보다 10도 이상이 떨어지고 영상 3도 이하일 경우. 여기에 해당됐던 겁니다.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64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 날씨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겁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9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아주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지속됐었죠. 이렇게 된 원인이 이제 아열대 고압대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상당히 북쪽으로 좀 북상해 왔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17호 태풍 라이언록, 18호 태풍 콤파스가 중국 남부 해상을 거쳐서 베트남 인근에 소멸됐는데 이 태풍이 소멸되면서 오히려 북쪽에 있는 찬 공기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몽골 인근에서 1040 헥토파스칼의 아주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찬 공기를 강하게 유입시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지상만 차가운 게 아니라 상층에서도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상층에서 제트기류가 사용을 하면서
남하해갖고 북극의 한기를 한반도 쪽으로 끌어내렸고요. 네 번째가 이제 북극 진동지수가 음해지수를 보였는데 음해지수를 보일 경우 대개 이제 날씨가 추운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10월 중순에 정말 이례적인 그런 한파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대로 정말 겨울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어떻게 지금 이 가을 날씨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이번 주는 일단 뭐 평균보다 추운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린 다음에 다시 2차 한파가 내려옵니다. 수요일 아침 서울 지방이 영상 2도로 예상을 하고요. 경기 동부, 강원도, 충북 북부, 전라 동부 지역으로는 다시 영하권의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일요일, 그러니까 17일부터는 약간 기온은 올라가더라도 다시 다 한파가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이 한파는 이제 목요일서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거의 평년 기온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가을 날씨를 보이다가 다시 이제 기압골을 통과하면은 한파가 다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일단 기상청에서는 이제 지난달 발표한 3개월 예보에서 11월과 12월은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K웨더에서도 내년 1월과 2월도 평년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올겨울 라니냐 현상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라니냐가 있는 해에는 겨울이 평년보다 좀 추운 경향이 있습니다. 또 북극 진동지수도 음해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예보 조건들이 올겨울이 추울 것으로 보이는 자리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겨울이 평년보다 좀 추운 그런 겨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눈도 좀 많이 내릴까요? 일단 추운 해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 지역, 동해안 지역, 제주도 이런 데는 많은 눈이 내리고요. 예. 중부지방은 그렇게 많은 눈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압골이 얼마나 강하게 이제 통과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긴 하는데 예. 일단 강추위가 있는 해에는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눈은 내리지는 않습니다. 올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첫눈 내렸고요. 산시성 쪽으로.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추위 때문에 삿포로 쪽에 첫눈이 내렸죠. 어제. 예. 이런 거는 이제 동해상에서 해기처럼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상륙하면서 눈이 내린 거거든요. 예. 중국 같은 경우 지난주에 찬 공기 내려오면서 이제 눈이 내린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북서풍으로 들어왔는데 바람이 약간 동풍 쪽으로 들어왔으면은 네. 아마 강원도 산악 쪽으로는 첫눈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반도에서 이제 가을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정말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가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요. 올해 4월이었죠. 기상청에서 100년간의 기후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여름은 20일 늘어나고 봄은 6일 늘어나고요. 가을은 4일 짧아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제 기후학자들은 미래에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네. 결국 여름과 겨울 두 계절만 남고 봄이나 가을은 아주 매우 짧은 간절기 형태로만 남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착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온난화라고 하면 지구 전체가 기온이 올라가는데 고온 현상이 나타나야지 왜 이렇게 한파가 또 찾아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당연히 지구 기온이 올라가니까 여름 폭염은 더욱 심하고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런 걸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북극 빙하가 많이 녹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북극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이번처럼 남쪽으로 아주 길게 제트기류가 서해에서 내려와서 북극 한기를 주위도로 끌어내립니다. 네. 그래서 한파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에 평균 기온이 상승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혹한이 발생하면 더욱 추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네. 이게 올해 2월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가장 남쪽 지역이 텍사스주거든요. 네.
이쪽 주가 영하 18도까지 혹한이 발생을 했어요. 예. 2월에 이 지역이 거의 영상 15도 이상 되는 지역인데 33도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 삼성전자 공장도 다 가동이 중단된 정도로 피해가 엄청 컸던 것이 바로 이런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혹한 혹은 그 반대되는 폭염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참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가을 날씨일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단단히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 방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도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 국감 계속 지켜보셨죠? 예, 예. 많이 봤습니다. 뭐 조마조마한 마음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또 야당에서 더 매섭게 공격하길 기대하는 마음도 역으로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근데 여론은 결정적인 한 방이 좀 없었던 거 아니냐. 이쪽 조금 무게가 실려 있는 거 아닌가. 뭐 제 희가 아니라 언론의 평가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부터.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두 분 서로 먼저 말하려고.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네. 결정적 한 방은 물론 없었고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의도했던 대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걸 의도했다고 보세요? 뭐 본인의 얘기를 충분히 하고요. 그게 뭐 논리적이든 아니든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스탠스를 정확하게 설정을 했고 거기에서 뭐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공격이 예리하거나 뜻밖인 게 들어왔으면 좀 흔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한 번 정도 뭐 있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예리한 공격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특히 1번 타자인 김도욱 의원이 많이 흔들어 놓은 건데 네. 김도욱 의원은 검사 논고하듯이 쭉 본인의 7분을 얘기를 했어요. 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총정리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그건 뭐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모두 다 아는 팩트였기 때문에 전혀 파괴력이 없었고 그렇게 그냥 흘러간 겁니다. 근데 두 분이 또 국감을 다 해보신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지켜보는 입장하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네, 국정감사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지금 특히 이재명 지사 측은 전혀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또 증인 채택도 전무한 상황에서 뭐 특별한 새로운 정보나 제보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뭐 한 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또 뭐 본인이 아무리 톤 다운하고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뭐 차분히 하려고 해도 제가 봐서는 그 비아냥거리는 듯한 뭐 웃음이나 그 특유의 밉살스러운 그런 모습들은 중도층에게는 뭐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대장동 사건 에 대한 뭐 그 오늘 국정감사로 인해서 뭐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 이 부분을 다룰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처럼 저는 어쨌든 국정감사에 본인이 출석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차분히 달변가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장동 사건이 모든 언론을 도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유리한 뭐 국감의 출석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특별히 이제
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향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진실 규명은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 뭐 족폭과 연루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또 김부선 씨의 또 인터뷰를 또 녹음을 튼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주변의 어떤 뭐 이런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문제들이 국민들한테는 뭐 그다지 또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미지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의문을 했습니다. 의문 현답을 해주셨는데요. 차라리 잘한 점과 못한 점을 하나씩 꼽아 주십시오. 이렇게 쓰면 좀 더 얘기가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 이번 국감에서 하나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마스크 국감이잖아요. 네. 마스크를 쓰고 하면서 아마 그 웃고 이러는 장면들이 아마 마스크를 벗고 했더라면은 실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지사 입장에서. 근데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마스크를 쓰고 그냥 웃음소리만 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 반감이 됐을 건데 이 지사한테는 유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문제 또 증인 문제인데 증인은 철저하게 여당이 마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명도 못 온 거죠. 자료도 예상을 했던 대로 그 이 지사의 논리가 먹혀 들어가 가지고 거의 다 자료를 못 낸 건데 이게 지금 이 위임 사무하고 지방 사무인데 지방 사무는 자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이 지론이 계속해서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 위임 사무와 지방 사무를 두부로 자르듯이 무로 자르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아요. 네. 지금 더군다나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임사무 지방사무를 아주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이건 지방이고 이건 위임사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료를 하나도 안 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 이제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성남시에서 벌어난 일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의원들이 거의 따지지 않고 그냥 수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자료를 요구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지방자치를 정말로 그럼 다 인정해버릴 거냐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의 문제가 하루 이틀은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여야가 어떻게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생각한다면 저는 좀 제도 정비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리 위임사무고 국가사무고 나누고 따진다고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법에 의해서는 뭐 고발도 하고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예.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 여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동의를 안 하면 미증을 한들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뭐 개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한 명이 고발할 수 있다면 고발이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가 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불가능한 지금의 어떤 국회의 권능 얘기하지만 그 증인이나 피감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또 위증을 한들 아무런 무기력한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적 한계를 저는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여야가 바뀌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거의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죠. 예.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인 채택 문제하고 자료 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때도 똑같은 얘기가 물론입니다.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국회법을 사실은 좀 구체화하고 바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안 건드리니까. 증인 문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규정도 저도 간사를 여러 해 해봤는데 저도 이용을 해본 적도 있고 당해본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도 사실 법도 고쳐야 되고요. 국회 관행도 고쳐야 되고 자료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적 한방이 없다고 야당을 이제 비판하는 건 가능한데
야당으로서도 아마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 나와라 이렇게 한 게 오히려 조금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니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 출연해서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예. 국민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관심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소위 말한 한방이라는 것은 국회도 제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그런 정보를 득하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각색하고 또 이재명 지사와 그 공방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하고 희열을 느끼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다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완전히 도배가 되잖아요. 오늘 네. 행안위의 이재명 예. 지사 그렇죠. 모든 내용이 다른 상임위와는 전혀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행안위의 이재명 지사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어느 쪽이 유리했다 불리했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대장동 사건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핫 이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진실규명하고 넘어서지 못하면 이재명 지사도 힘들 수밖에 없다. 뭐 지금 여론조사 뭐 이후에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네네. 여론조사조차에도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여론조사 말씀하셨지만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1%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되는 부정적 이슈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견고한 민주당의 지지층을 다 흡수하는 것과 동시에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부동층을 같이 이제 지지율로 끌어안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정반대로 해석하자면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 지사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서 지금은 당장 부정적이더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상반대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시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국감이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건 수사겠죠. 근데 지금 수사가 수사 이제 네. 남욱 변호사가 들어오면서 조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남욱 변호사가 미국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확 끌고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은 지금 안 주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판단하는 대장동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을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쭉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은 대충 누구의 책임이 크다, 많다, 뭐 적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결론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 건데 수사가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수사가 그런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수사 열심히 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좀 괜찮을 텐데 만약에 그 수사가 국민의 기대와 전혀 반대로 갈 경우 예. 잘못하면은 이걸 집권 여당과 뭐 청와대를 포함해서요 같이 또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그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사건을요 그냥 단순히 그 유동규 본부장에게 떠넘기면서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특히 그리고 국민의힘의 뇌물 사건으로 뭐 이렇게 비리 사건으로 자꾸 치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면 굉장히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제2의 조국 사태처럼 특히 이 부동산에 대한 분노 그리고 특정 개인 세력들에게 아주 천문학적인 특혜를 부여한 이런 구조에 과연 그럼 이런 구조의 그 정점에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지사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양진영에 나눠져 있는 30대 30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중도층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볼 것이냐. 저는 거기서 지지율이 지금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더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결정 내리지 못한 무당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말로 그것을 번지르하게 그걸 포장하고 아니라고 항변한들 어쨌든 그 총괄적인 책임, 특히 이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백현동 호텔 사업, 그리고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전 부지의 이전 부지에 대한 특혜 사업, 그리고 평택의 현덕지구 사업, 위례 신도시 사업, 이런 것들이요. 성남시장을 할 때, 경기도지사를 할 때 했던 사업들이 모두 판박이 같은 똑같은 쌍둥이 구조를 가지면서 주변 측근들에게 이 특혜를 부여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돈이 주고받는 이런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판단하면 저는 민심은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좀 얘기하죠. 뭐 더 신경민 전 의원님 반론하실 거 없으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론은 없지만 네. 검찰 수사도 민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은 바로 또 특검 가야 된다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또 되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론사 얘기 나온 김에요. 민주당 상황과 연결해서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 경선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원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물론 이낙연 전 대표는 승복 선언도 하고, 물론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긴 했지만, 이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급락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앞서 이제 여론조사 한 거에 같이 나온 건데요. 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3.9%나 네. 떨어진 것으로 나왔거든요. 호남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게 여론조사가 튀는 조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좀 지지층이 좀 이탈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걱정스럽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쭉 얘기했던 대로 대장동 이외의 영향을 찾아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걸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나온다는 것은 저희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3차 선거인단에서 62대 28이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거든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 불안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받아들이고요. 이것이 다른 여론조사로 후속으로 확인이 되면 이거 심각한 상황이죠. 이건 아주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와 동시에 지금 KSOI의 여론조사도 지금 40% 밑으로 네.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기간이 여론조사 기간이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가장 극심했던 그 시기였고 네. 더군다나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민심이 굉장히 많이 이반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여러 예측한 바대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당선이 결국엔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네.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 거기와 다른 방식으로 이재명의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의 전략들을 이미 내심 비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일정 정도는 갈 수밖에 없고 이 국감이 끝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뭐 일종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민주당 안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대표의 입은 사실은 좀 예측 불허거든요. 그 사이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금 좀 많이 나가고 빨리 나가고 하는 의미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할 텐데 이 대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남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조금 방향 조정도 조금 이상하게 되고 이러는 건 좀 이것도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럼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호남 지지율 그렇죠. 떨어진 것도 사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또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도 당인이니까요.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느끼죠.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건의 수사나 또 진행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불안한 후보라고 계속해서 몇 달을 얘기해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불안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이 후보 참 좋은 사람이고 괜찮으니까 좀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여반장으로 말을 바꾸는 것은 이낙연스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일단 필요하고요. 네네.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들 같은 옆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참모그룹이 얘기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이낙연의 철학과 소신과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네. 옆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감이 진행 중이고 아직 시간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리고 네네. 수사도 유동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변 변수 때문에 조금 있다가 방향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다음 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또다시 더 하락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그 구도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 정권 교체 지수가 지금 굉장히 상당히 높잖아요. 예, 거기에 이재명이 이 정권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정권 교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지층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간 세대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고 최재형 전 감사위원장은 홍준표 의원과 손잡고 또 홍준표 의원은 뭐 친박계 단체들이 한 10여 개 곳이 같이 뭐 결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경선의 어떤 나중에 가서 득표 전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이제 탈락한 후보들이 이 특정 이제 1, 2위 후보들을 지지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미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뭐 오늘 사실 첫 출근하자마자 사고를 쳤는데 특히 이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2030 세대가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이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또 실언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청년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라고 보고 뭐 빨리 사과를 하고 수습하려고 했지만 뭐 이 청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그다지 이제 새머리를 하는 과정이 막바지로 이제 가면서 더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각 후보들이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냐. 저는 후반으로 가면서 당의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냉정하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의원의 그 합류는 그렇게 당내 어떤 큰 효과가 감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지금 이렇게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게 맞냐? 지금 이게 당의 원로 아니겠어요? 예, 5선이니까요. 네, 5선인데다가 지난번에 당대표를 나왔다가 이제 안 된 건데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그런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주호영 의원이 최근에 당대표 경선에 나왔던 만큼 여러 가지 새머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캠프에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새로 가입한 당원 이전에 그러니까 기존 당원들이 그렇죠. 한 기존, 50%가 네, 영남에 그렇죠.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남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근데 뭐 지난주에 마수 토론도 있었지만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관심이 되는 건 윤 전 총장이 토론에 좀 뭐랄까 일실언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도 많이 미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다르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위험한 게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로서 과연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이게 어려운 1, 2% 싸움이라면 네. 소위 중도층과 청년층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 확장성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결코 승리하기가 좀 어려운 선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말씀드린 2030 세대의 지지를 거의 지금 단자릿수의 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후보가 된다고 해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이 윤석열을 선택할 거냐. 저는 그거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본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네. 확장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나중에 가서 본경선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경민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지금 현재는 주호영 의원이 좀 2030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언도 하고 뭐 그런데 후보가 되면 뭐 극복할 수 있는 약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참 그 토론이라는 게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그 뭐 후보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스 토론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토론이라는 게 뭐 어떻게 평가를 해서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걸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네, 남는 맞아요. 이미지, 예. 예, 또 진영에서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만족, 뭐 이런 것들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걸로 뭐 이기고 지고를 따지는 게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 뭐 국감도 그랬지만 이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나중에 지켜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볼 네. 때 반응하고 또 평가하고 끝나고 나서 여론에 그거하고 조금 알겠습니다. 달라지더라고요. 네, 여기서 여의도 인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